자, 우리 형법 그 사례 답안 작성 입문입니다.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 어쨌든 뭐 이제 시험 끝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는 총평도 뭐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조회수도 많이 나오던데 이번 시험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카톡 같은 걸 안 하니까는 학생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번 시험이 그 상당히 뭐 어렵다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교재의 그 작년 기준에서 한 쟁점 정도 빼고는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 그 내일은 이제 아마 그 첫 강의나 이럴 때 내일은 이제 그 이번 그 문제가 됐던 그 문제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사실관계에서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그거는 내일 봅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교사로 이제 뭐가 됩니까? 그 판례 원래 사례. 원래 사례는 이제 교사였거든요. 지시를 했고 지시에 따랐고 이거는 딱 교사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설문이 나왔지? 틀림없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이 안 돼. 무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실제 사례고요. 그런데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써보시오. 아니 무죄가 나온 판결인데 어떻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 봤습니다. 한참 보다가 덮었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그때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저기 총평에 올렸었는데, 사실관계를 법무부에서 교수님들이 바꿨어요. 그래서 지시를 했고 지시에 따랐다가 아니라 요청을 했고, 요 금방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데 요청을 했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이해를 해줬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건가? 공동정범을 바꿨다는 겁니다. 요걸 갖다 공동정범으로. 근데 제가 그 40대도 2차 위주로 강의를 했고, 또 올해가 25년 차인데 2025년 첫 강의죠. 근데 거의 사례 위주로 봤는데 이렇게 실제 사실관계를 바꿔서 출제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멘붕이죠. 이게 뭔가. 그래서 올해 종합반에는 이런 문제를 몇 개씩 출제를 하려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안일하게 그대로만 보다가 그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제 그래갖고도 근데 전 과목이 공법도 어렵다 그러고 민법은 뭐 지금 헬 그 자체고 뭐 이렇게 됐던데,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뭐 객관식도 봐야지. 또 이번에 뭐 기록형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그러대. 뭐 형사 기록형도 뭐 무지하게 어렵다 그러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도대체를 어떻게 어쨌든 그러나 50%는 합격을 합니다. 50%는 합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강하면서 시험 문제 매일 보시고 종강을 할 때까지 한번 그 방법론을 한번 쭉 한번 익혀보시도록 한번 하죠. 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53개 쟁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걸 뭐 다 볼 수는 없고 한 50개 정도만 이제 보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그 8회부터 원래는 하나로 쭉 왔었거든요. 7회까지는. 8회부터는 요게 이제 그 1번, 2번 이렇게 나눠지는데 올해는 상당히 세분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 시험은 뭐냐면은 여기서 저는 이제 철저하게 입문이기 때문에 한 사례 한 쟁점. 한 사례 한 쟁점 해갖고는 웬만하면은 물론 이제 두 쟁점 들어간 것도 몇 개 있어요. 기출 문제들은. 근데 한 사례 한 쟁점 했는데 그 쟁점 1번, 2번, 3번들이 요 놈들이 3개 내지 5개가 모이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변시에서 1문, 2문이 됩니다. 1문, 2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2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로 보자. 근데 요새 시험 자체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기 때문에 보기 편합니다. 시험 끝나고 우리 또 이제 작년 종합반 학생 통화를 했더니 몇몇 학생들이 이번에 이렇게 나오니까는 보기가 너무 편했다. 저는 이제 꼭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매겨서 그렇게 해줘야지. 변시처럼 내버리면은 막 6월부터 내버리면은 이게 합격할 줄 알고 4월까지 막 놀다가 발표 나면은 이제 등록을 하는데 민법부터 하잖아요. 형법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하면은 싹 까먹습니다. 형사법도 까먹고 헌법 다 까먹어요. 그럼 몰라. 그때부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하거든. 그러니까는 늘상 시험 보고도 공부를 좀 하고 있어라.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놀아야지. 난 합격할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준비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언제나 한 자리 한 쟁점이라는 거, 요게 3개에서 5개가 모이면은 문제 하나가 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은 됐고 2번 부작에 의한 방조 한번 보시죠. 자, 2번으로 보겠습니다. 이놈이 올해도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도 역시 출제가 안 됐습니다. 출제가 안 됐는데 객관식은 계속 나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례로 이제 출제가 될 이제 그런 쟁점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쟁점 추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1번부터 153번까지 다 돼 있고, 제가 우리 이제 종합반에서 시험 보면 저는 이 쟁점 추출 포인트를 모든 문제 다 다뤄둡니다. 모든 쟁점. 이게 이 사례를 분석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했다. 분석해갖고는 여기서 쟁점 끌어내라는 거죠. 이 법학 사례라는 거는 쟁점만 뽑아내면 그거 쓰면 됩니다. 쟁점만 뽑아내면 쓰면 된다는 것들. 그때 어떻게 쓰냐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득점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도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학생들만큼 이제 특히 이제 3학년들 졸업시험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채점과 법무 채점이 좀 달라요. 학교에서는 뭐가 됩니까? 교수님 마음이잖아요, 그 과목. 그래서 본인 마음대로 하지만 저도 40대는 사법시험위원을 2번 해봤습니다. 독일 박사라고 해갖고는 아직 그때 신림동 강의 안 할 때 2번 들어갔는데 신림동 강의하니까 안 불러주더라고요. 사법시험위원을 이제 2번을 해봐갖고 한 번을 출제만 하고 이제 보냈고 한 번은 법무부 과천 들어가서 쭉 이제 봤었는데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 채점은 좀 달라요.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는데 절대 학교에서 하던 대로 변시 본시험 가서 졸업시험은 자체 채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고국 같은 데는 이제 교환이라서 학교끼리 교환이라서 채점을 합니다. 서울은 그런데 거의 다가 이제 자체 채점이니까는 교수님 마음이에요. 교수님이 어떻게 채점해서 하느냐 이제 그 마음인데 법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된 어떤 채점 법리가 있고 우리가 이제 표점 구하는 거라든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득점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 하나만. 제2강의 특징은 학설로만 이루어진 사례가 아니면은 학설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해가 많아요. 저도 한 번도 학설이 출제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들 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거고 그렇겠지만은 학설 때문에 공부들을 못합니다. 학설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리겠다. 그런데 제가 25년 차 저기지만은 40대부터 일탈하면서 이렇게 봤지만은 학설을 안 써도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설 출제됩니다. 이번에도 출제됐어요. 근데 학설을 몰라도 안 써도 고득점하던 비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학원에서 지금 신림동 그래 강남에서 올해가 7년 차인데 당연히 뭐 강남 신림동이 마찬가지였었지만은 내 형법 강의 듣고 무수하게들 합격했어요. 그 중에는 뭐 형법 1, 2문 합해서 120, 130 맞은 친구들 즐비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 100% 공동대체 학설 몰라요. 공부도 안 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또 그 점수 나와요. 그걸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학설로 내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학설로 보게 되면은 진짜 그 학설 때문에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버리거든. 그러니까 판례만 보자. 근데 판례만 보면 또 무슨 이점이 있죠? 객관식은 다 판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결국 판례를 보면서 객관식도 대비하고 사례도 대비하고 물론 학설도 객관식이 나옵니다. 모르면 그건 괜찮다. 이번에 뭐 지금 객관식 컷이 많이 내려갈 때 그 의미 없고 사례 잘 보면 됩니다. 어쨌든 맨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객관식 100개만 넣으면 충분하다. 재작년 같은 거 95개. 작년에 합격했지만 벌써 1년 됐네요. 제일 친한 친구 40 넘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 그 친구 객관식 102개 맞고 다 합격했어요. 100개면 충분하다. 100개 맞고 그냥 좋은 성적을 합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00개만 넘으면 올해는 뭐 100개도 필요 없죠. 90 몇 개로 내려왔으니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례 잘 보면은 객관식도 저절로 잘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강이 들어가면은 종합반 때는 사회와 객관식을 보는 또 이런 자료를 계속 주거든요. 동시에 자꾸 봐라. 근데 너무 학설에 이번에는 학설 나왔지만 몇 개 안 나옵니다. 게다가 학설 꼭 나오는 거 유전자, 사실의 차고 이런 건 학설 다 강의하죠. 좀 이따 유전자 다 강의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이니까는 그래서 가능하면 학설 얘기하는데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체류시켜야죠. 아니도 걱정하지 마라. 대신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 본시험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별로 다 들어보면은 어떤 교수님들 학설 강조 안 하는 교수님들 꽤 많다 그러죠.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 그냥 학설에 그냥 목매갖고는 특히 이제 우리가 독일 박사 출신, 독일 그 학위를 박사학위 갖고 계신 교수님들 학설. 이번에 솔직히 저도 좀 알아요. 이번에 많이 들어가셨어요. 독일 박사 꼰대들. 50대 후반, 60대 교수님들 들어가서 이번에 학설 많이 내신 이유가 근데 이게 지속이 될까? 지금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수님들 80% 이상이 변호사 출신 교수님들인데 변호사 출신 교수 학설 잘 몰라. 그러니까 판례들 강의하시고. 근데 올해는 뭔가 하여튼 반란이 좀 일어난 것 같아.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미 조짐이 있었어요. 6모, 8모, 10모 작년에 이제 우리 4년 전이거든요. 사수단 때는 작년 2024년도 11월인데 그거 객관식 사례 다 설명해 줬습니다. 자료 다 주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학설이 나오지? 근데 8모 때 완전히 됐는데 누가 출제한 것까지 알거든. 어느 대학 누구 잘 아는 교수님이니까 물론 후배 교수님이잖아. 근데 이상하다. 본시험도 이러면 어떡하지? 웬걸 본시험 진짜 많이 나왔죠. 이런 일들이가. 그러나 대세는 판례라는 거. 대세가 학설은 아닙니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먼저 사례. 자, 부작위에 의한 방조입니다. 자, 먼저 교사 방조라는 것은 반드시 정범의 실행해가 있어야만 교사 방조가 성립이 됩니다. 올 2분에서 제일 1문에서 문제가 된 쟁점도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방조범이나 교사범이 출제가 되면은 반드시 먼저 정범의 실행해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A는 동네 뒷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뒷골목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니는 불량배이다.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해서 학폭입니다. 어느 날 A가 정범이 되겠죠. A가 정범. 골목길 어귀서 만난 동네 청소년 B가 자신을 몸버척하고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자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고는 괴담 트집을 잡아 처음부터 상해 고의를 가지고 B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상해 고의를 가지고 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A에게는 상해가 됩니다. 정범의 실행에는 바로 A의 상해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것들. 그러면 이제 교사나 방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방범 수찰하면서 동네 입구에 들어섰던 경찰관 갑은 B가 속절없이 A에게 돌겨맞다가 심지어 이빨이 부러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빨 부러졌죠. 그럼 상해 기수입니다. 일단 상해죄가 성립이 되겠고. 그러나 B가 평소 자신과 원수같이 지내던 C 아들인 것을 알게 되자 B가 아프면 C는 몇 배 더 아픈 것이니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경찰관이에요. A가 B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바로 부작위가 되겠습니다. 그 광경을 몸본 척하고 그대로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이때 가배제체건. 우리가 이제 부작위범이라는 것도, 부작위범도 변제에서 2-3번 정도 사례로 출제가 됐습니다. 부작위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보직인 지위의 발생 근거입니다. 보직인 지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보직인 지위 없는 자가 무관한 자가 아무 관계도 없는 자가 범행이 일어나는데 뭐가 됩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서나. 아니, 범행이 일어났는데 못 본 척 지나갔다. 저도 못 본 척 이제 노인네가 영감이 뭘 하겠어요. 빨리 가서 일일이 신고를 해주면 진짜 고마운 거죠. 어떻게 그거 괜히 아는 척 하다가 요새 10대들한테도 지난번에 70대 경비원만 맞아갖고도 상해 입고 그런 거 흔히 보니까 무섭습니다. 그렇게 돼버리거든. 왜?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범죄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러다 관계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보직인 지위에 있다. 보직인 의무가 있다. 자기 의무가 있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럴 때는 양상이 달라진다. 정범의 실행해가 있습니다. 정범의 실행해가 있는데 그 범죄를 방지할 보직인 지위에 있다. 그러면은 보직인 지위에 발생 근거는 정범이건 방조건 발생 근거는 똑같습니다. 자, 보직인 지위에 발생 근거. 자, 우리는 뭐가 됩니까? 법령, 계약,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위법한 선행위. 그 다음에 조리, 신의칙, 사회상규. 대법원 요 객관식 5번이나 나왔습니다. 조리, 신의칙, 사회상규에서도 자기 의무가 발생이 된다. 계약은 이제 거식이구나. 계약은 6회 때 부작위범으로 출제가 됐었죠. 그러한 경우들. 자, 이 사람은 경찰관이거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4조에 보면은 경찰관에는 모든 경찰관,
경찰청장부터 해서 말단 수경까지 모든 경찰관은 예외 없이 범죄 방지 의무가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구조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자기무가 있다라는 것들. 자, 다 볼 수는 없는데 요 첫 번째 문제가 쟁점 출 포인트 한번 보시죠. 1번 자기적 정범 상해죄 정범 A가 됩니다. 범죄 행위가 있다. 왜? 잊지 마세요. 교사 방조가 쟁점이 되면은 반드시 정범의 실행해야 있어야 되고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그 문제 있어요. 내일 나오지만 이번에 1문에서 문제가 됐던 거 권리해서 하겠지. 원래 판례는 지금 정범의 범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범도 당연히 성립 안 된다.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교사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해가 최소 위법성까지는 인정이 돼야 돼요. 공범 종속 형식 중 제한 종속 형식이라고 합니다. 아예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안 되는데 이번에 그걸 갖다가 바꿔버린 거죠. 법무에서 바꿔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범의 실행이 있어야 되고 한 줄이나마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 쓰셔야 됩니다. 답안지에 반드시 정범의 실행이 묻지 않았어도 A고 B고 안 물어서도 써야 된다. 왜? 그것이 교사 방조를 쓸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도 간단하게 자기적 정범의 실행 행위가 있다. 실전 답안이 어떻게 썼나 좀 더 한번 같이 보시죠. 2번 자기에 의한 방조, 부자기에 의한 방조 모두 가능합니다. 객관식 출제입니다. 자기 방조, 부자기 방조 모두 출제. 단 부자기에 의한 방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범죄를 방지할 보직인 지위에 있는 자가 그것을 방치하고 유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뒀다. 그럴 때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보직인 지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 3번이죠. A의 상해행위를 방지한 보직인 지위에 있는 자가 경찰관 갑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지 않고 부자기로 나간 경우 자기적 정범 A의 부자기가 정범이 되는지가 바로 쟁점이 된다는 것들. 근데 시험 시간에는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러면은 뭐 경찰관 직무집행고 조금 아까 2조 4조 기억 안 나요. 그럼 그냥 경찰관이니까. 그럼 그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경찰관이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민중의 지팡이인데 그 정도만 쓰면 된다는 거죠. 4번 자기 의무 있는 자의 부자기에 의한 방조가 바로 사례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 쓰실 때 어느 과목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가 딱딱 들어야 됩니다. 답안지에. 이게 이제 벌써 2회째죠. 이게 그 CBT로 바뀌면서 이거 딱 보는데 우리도 첨삭하거든요. 첨삭하는데 이거 딱 보면은 뭐가 되냐. 1초밖에 안 거. 1초면 답안지 잘 썼다 못 썼다 팍 들어옵니다. 교수님들 그 본부에서 채점하실 때 1초면은 이제 그건 이제 차차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되는가. 1초면 그냥 딱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답안지 전체 구성이 중요합니다. 전체 세부적인 내용보다 구성이 중요하고 목차, 그 다음에 키워드가 딱딱 들어갔느냐. 키워드가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를 진짜 빼먹습니다. 이번에도 전해갖고도 그거 잘 썼니 그랬는데 이거 1,000만 원 2,000만 원 띄어먹었거든. 내분 2,000만 원. 그럼 불법 원인급여 횡령죄가 쟁점되거든요. 제발 잊지 말고 불법 원인 급여 답안지 현출해라. 제일 친한 친구인데 또 못 썼다. 까먹었다. 100번도 더 얘기했는데 어떻게 시험장 들어가니까는 불법 원인 급여만 들어가면 되거든. 민법 740조 본문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썼대요. 근데 불법 원인 급여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빼먹는 거라. 돌아버리는 것들이죠. 이런 키워드들 딱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저도 저 시간 강사 6년 해봤습니다. 이렇게 채점하는데 그 수기를 쓰잖아요. 그 글씨 보이지도 않아. 저도 저기 판사 안 합니다. 제가 쓰고도 제 글씨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저 판사 거의 안 합니다. 조금 이따 저긴 하겠지만 거의 안 하는데 그러면 뭘 보느냐. 그 어떤 키워드가 들어간다. 그것만 보고는 빨리 채점합니다. 벌써 한 20몇 년 전 얘기지만 한 30년 전 얘기죠. 그것만 쓰고 그냥 점수 그냥 학생들 어떨 때 먼저 엉터리죠. 어떻게 알게 뭐야. 그것만 보고 근데 되게 맞거든. 얼마나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기 의무 있는 자의 부자기에 방조 이런 키워드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이제 보직인지의 발생근 거죠. 보직인지의 발생근. 자, 5번. 공범인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적 정범의 실행이 정범의 상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요거 짧게나마 반줄이라도 답안지에 현출이 돼야 된다는 것들. 자, 그러면은 문제점. 자, A는 B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는 바 이의 상해행위는 자기 행위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관 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2호에 의해서
자기적 상해인 정범인 A의 범행을 방지할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된다는 거다. 범죄 이제 방지 의무. 경찰관의 첫 번째 바로 직무가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 안 나면 상관없어요. 경찰관이니까. 그것도 기억 안 나면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사이는 안 되겠죠. 근데 경찰관이니까 그것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A의 상해를 방지해야 할 경찰관 갑이 상해를 방지하지 않고 부작위로 나아간 행위에 대해서 갑이 상해죄 정범이 될 수 있겠는가, 방조가 될 수 있겠는가. 자, 판례. 저는 모든 판례 이렇게 다 요약을 해요. 제 교재는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핵심만. 그러니까는 요것들이 핵심 내용이 객관식으로 갑니다. 요것만 여기 있으면은 뭐가 됩니까? 사례에서는 요것만 답안지 현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면은 부작위에 의한 정범이 성립한다. 이 내용 줄이면 이겁니다. 이것만 알아줘. 하여튼 제 교재는 모든 교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아주 짧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리 키워드 똑같습니다. 법리 키워드도 똑같다는 것들. 자, 그렇다면은 결론은 뭐가 됩니까? 지금 자기적 정범인 A의 상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할 경찰관 갑은 경찰관으로서 법령에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부에 따라서 그 사기를 방지할 자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의 아들이거든요. 저놈이 맞으면 내 원수가 아주 슬퍼하겠지. 아예 방치했다, 유기했다.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떤 죄책을 설명하지 하나만. 여기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시면은 여기에만 학설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만 학설이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 2개는 공동정범 인정한 학설이에요. 공동정범 인정하고 2개가 방조인데 고맙게도 다설 판례가 일치해서 부작위 방조까지만 인정합니다. 판례 꽤 많고 객관식에서는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났습니다. 작년 13회 때는 객관식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늘 말했지만은 여기서 학설이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 하나만 학설 얘기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설들 보면은 학설 명칭도 제대로 못 외웁니다. 이따 우리 이제 중지미수 나가게 되는데, 와, 그래도 어떤 친구들은 중지미수 학설들 명칭은 잘 외웠더라고. 그래서 그 명칭을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외우냐. 본인이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 거죠. 내용은 개판. 학설인데 명칭을 썼는데 어떤 것들은 학설 내용을 써거든요. 다 바꿔 쓰는 거라. 객관설이 주관설과 주관설, 객관설로 오고. 그게 되질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 40대도 그렇고 학설 잘 쓸 친구들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학설이 4개거든요. 모든 쟁점 다 그렇습니다. 모든 쟁점. 근데 다설 판례가 일치하니까도 그런 판례만 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 나가라. 어차피 그 학설이 객관식 여기서는 절대 안 나오는 학설들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에서 묻어두란 얘기입니다. 필요 없다. 판례만 보면 객관식 사례가 동시에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자. 단 그 인설 대형이에요. 근데 작년에도 우리 학교는 교수님보다 심한데 자기가 들었던 수강신청 잘못했다는 겁니다. 인설 대형이었었는데 그 학교 그 교수님 학설 너무 강조, 자기 학설 안 썼더니 B도 안 주시고 그래서 장학금 못 받아봤대요. 막 C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 학생 제시해서 합격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이죠. 합격했어. 학설 몰라도 합격했어요. 근데 너무 자기는 학설이 되질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해갖고 했는데 970몇 점을 합격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우리 학원은 맨날 보거든. 다른 과목도 저는 아예 잘라버리지만은 다른 우리 강사 선생님들도 다른 학원에 비하면 학설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어느 정도까지만 좀 하지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저도 명석이 독일 박사 출신인데 옛날에 대학 강사할 때는 학설만 하던 사람이야. 그 무슨 학부생 애들이 판례를 어떻게 알아? 학설만 맨날 교과서에서 학설만 했었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늦게 떴어요. 학설만 하다 보니까 듣질 않아. 그래서 상당히 좀 늦게 떴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알죠? 졸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수강신청 잘하세요. 이렇게 보다가 학설 좋아하시는 교수님 있으면 좀 피해가면서. 어쨌든 교수님 실점하시는데, 학설 매니아, 학설 대망 교수님들은 그것까지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대신 변시 본시험은 책임집니다. 변시 본시험은 큰 의미가 없는데, 학교 졸시라든가 이런 건 이미 졸시 통과한 사람 상관없는데 졸시 볼 사람들은 학교별로는 저는 그거는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답안 보시는데 하나만. 여러분들 이제 답안 쓰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진짜 답안지 쓸 양만 갖고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본 과정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정정 선생하고 얘기를 해갖고는 반드시 통합 문제를 추진합니다. 일순환 때는 형법 때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형법 때 할 때면 형사법을 모르거든. 그러면 이제 그 뭐가 됩니까? 형벌 끝나고 형사할 때 마지막 문제 때 통합 문제를 맛배기를 한번 내봅니다. 통합 문제. 그 다음에 3수단 때는 통합 문제를 두 개씩 해서 4개. 그 다음에 4수단 때는 3개에서 총 8번의 통합 문제를 냅니다. 이제 정말 다들 시험 봐봤지만은 여러분 졸시 보면은 다 통합 문제로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냐하면 답안지 조절은 연습을 해라. 뭐 엄청나겠습니다. 막 학설 쓰고 못 쓰다 보면은 4페이지를 나눠서 형법이 2페이지 10줄. 그 다음에 형사법이 1페이지고 나머지 한 20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형법에서 4페이지를 다 쓰는 거라. 쓰다 보니까 형사법 한 줄도 못 써. 빈칸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걸 연습을 하자. 그러니까는 내가 쓰고 싶은 거. 학설을 버리란 얘기가 거기 배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거 쓰면 1점이나 득점하는데 학설 모르는 거 버리고 1점 빼라.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절약을 해갖고도 형사법 딱 쭉 나가면은 올해 형법보다도 형사법은 더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더 까다롭고. 그 다음에 많은 반 이상 친구들이 시간이 없어서 형사법 2분도 못 가고 통백 내버립니다. 형사법 2분을 통백해서 45도 날아가 버리거든요. 형사법 2분까지 가서 어떨 때는 한 줄만 써도 2, 3점. 그래서 서술을 쓰면 10점이 득점이 되거든요. 학설 이거 쭉쭉 버리고 그러면 형사 2분 살려서 한 3점 더 득점하면 그게 20점, 30점이 더 득점할 수 있다. 이 전략을 짠다는 얘기죠. 그냥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뭐 그게 이제 맞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우리 이제 강남까지 이렇게 오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법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법에서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형법에서. 그래서 컴팩트하게. 근데 이렇게 컴팩트하게 쓰면 키워드만 들어가면 교수님들 무지하게 좋아하세요. 교수님들 그거 진짜 무지하게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히 한번 보시죠. 실전 답안. 아까 A가 어떻게 들어간다 보세요. 자, 문제점. 정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교재니까 이렇게 그냥 뭐 법령행위에서 이것만 써도 됩니다. 근데 교재에서 법령하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찰관 직무집행 조문은 뺐습니다. A의 상행위를 방지할 자기 우위 있는 경찰관 갑이 바로 이거죠. 지금 한 줄이지만은 A의 상행이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아주 왼쪽에 보면은 길게 썼지만은 우리가 답안지에서는 이 정도. 그러나 확실하게 정범의 시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경찰관 갑이. 그런데 자기의 발생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정도만 쓰면 돼. 이게 키워드라는 거죠. 지금 2개 키워드가 정범의 실행행위, 그 다음에 자기의 발생거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러니까 법령만 쓰셔도 됩니다. 이게 벌써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이 딱딱 들어와 있다. 자, 답이 이 상해행위를 방지하지 않고 부작위로 나아간 행위에 대해서 갑이 상해죄 정범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바로 이거죠. 문제가 된다. 판례. 아까 바로 그겁니다. 판례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정범이 성립한다라는 입장이 된다는 것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정범이 성립한다. 들어갈 내용 다 들어가세요. 요게 객관식 가면 요게 지문에서 뜬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이. 자, 컴퓨터. 판례에 의하면 경찰관으로서 A의 상해행위를 방지할 법적인 자기 의무 있는 갑이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 방치란 얘기는 부작위로 나간 행위에 대해서는 갑은 상해죄의 방조가 된다. 요것만 쓰시면 이제 충분하다. 이 정도만 써주시면 충분하다라는 것들. 학교에서는 형법 시험 형사법 시험 따로 보겠죠. 물론 이제 그 법전형 모의 시험이야 이제 그 통합 문제지만은 이러니까 학교에서 쓸 양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학점용이지. 변시형은 아니거든요. 변시에서는 통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양 조절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들,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들. 자, 우리가 샘플로 선택형, 객관식 이거 한 번만 보시죠.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은 자, 1번 한번 보세요. 횡령행위를 방지해야 할 법적인 자격이 있는 입찰 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찰 보증 후 횡령행위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횡령 정범 성립. 기출 지문입니다. 기출 지문인데 이렇게 들어와 버리거든요. 여기 들어와. 이게 인천지방법원 입찰 보증 후 횡령 사건. 그게 96년인가?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때 46억. 지금도 큰 돈이지만 30년 전에 46억은 지금 한 2, 300억? 그 정도 저희가 되겠죠. 그걸 갖다가 누가 집행관 사무실에 일개 사무원이 지속적으로 횡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건물 하나만 이게 며칠 차만 이렇게 해두고 되니까는. 근데 법원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죠. 그 사실 알고도 당장 이게 터질 것 같으니까는 야 빨리빨리 해서 어느 시점 돼서 네 재산 사지에 처분해 갖고는 뭐가 이걸 메꿔라. 그런데 그 전에 이게 들통이 나 갖고도 그때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보는 그죠? 지금 지속적으로 자기적 횡령행위를 하고 있는 자. 근데 문제는 상사, 국가공무원, 법원공무원이 거기서 알고도 방치 무기했다. 부작용에 의한 엄상횡령 방조가 성립한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판례가 객관식 갔다가 사례로 갔다가 늘상 같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들. 자, 첫 번째 문제니까 이게 쭉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음 문제부터 좀 빨리빨리 한번 나가 보시죠. 자, 그러면은 또 건너뛰어서 자, 4번입니다. 상당히 2번 14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비유형적 인과과정. 현재까지 14회까지 사례로 3번 출제가 됐는데 3회 때 9회 때는 그냥 결론만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굳이 찍었어요. 14회에서는 굳이 찍어갖고는 뭐가 됩니까?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의 관점에서 판단해봐라. 근데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건 금방 설명드릴게요. 큰 의미 없습니다. 뭐를 굳이 이렇게 했는가? 뭔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독일 짐작컨대 교수님들께서 뭔가 이제 그걸 한번. 근데 사실 상당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이다. 지금 우리가 판단하던 논점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문제였었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례 한번 보시죠. 갑은 집안 대대로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는 A의 농간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 갑은 A를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A가 운전하며 출퇴근하는 모습을 수일간 관찰하여 계획을 세우며 사건 당일 지하 주차장에 하차하던 A를 살해하려고 그의 복부를 칼로 수차례 질렀다. 살인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A가 죽었다고 생각한 갑은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다량의 피를 흘리며 중상을 입고 쓰러진 A는 주차장 경비원에게 정시에 발견되어 급하게 근방에 있는 B병원으로 후송되었다. A에 대한 수술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A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A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자, 응급실에서 응급병동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죠. 이제 결과 발생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다량의 유독가스를 흡입한 A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 경우 이제 갑의 죄책은 바로 이런 경우인데 이게 바로 비유형적 인과과정 또는 비전형적 인과과정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 인과관계 문제가 출제되면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이번 14회 때도 역시 똑같이 출제가 됐었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형법 교과서에서는 이게 인과관계 이제 객관기소. 근데 10회 때에도 여기서 객관식에서 출제가 되고 그거는 학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풀 수 없는 이번 14회 때는 40번 문제 정도나 좀 까다로웠는데 그렇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가끔 보면은 1회부터 6회까지 매년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경년으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형벌론 이쪽에서. 근데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거 푸는데 한 10분 걸립니다. 그거 풀면은 답도 틀리는데 10개 같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80개다. 그럴 때는 그냥 찍고 넘어가라. 그거 하나, 확률은 20%잖아요. 찍고 맞으면 좋고, 그거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나 못 맞았다고, 우리가 안 되지 않아요. 차라리 돌리면 되고. 그런데 이거 풀려고 하다가 제가 성격이 좀 그런 타입이거든요. 난 이거 죽어도 나 내년에 또 할 거야. 나 이거 풀 거야. 그러면 이제 10개 같이 날아가니까 더 끝나버리는 거지. 난 그래서 절대 이런 시험을 안 보는데, 10회 때 가설적 인과관계 이렇게 해갖고도 출제됐을 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요즘 우리 사례 강의니까는 객관식 그럴 때 한번 보시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비유형적 인과과정을 해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비유형적 인과과정은 먼저 뭐냐면은, 지금 선행행위가 있어요. 선행행위.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선행행위. 지금 여기서 살인이죠. 살인이. 그 다음에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결과가 발생했어요. 사망. 근데 보통 이와 관계 객관적 귀속은 이게 살인행위 되고 다이렉트로 사망의 결과 발생되면은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상당 인과가 다 인정된다. 그럴 때 이게 학설이 무지하게 많은데 다 버리고 우리 다솔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은 첫 번째 이원론적 태조예요. 두 가지 입장에서 봅니다. 이원론적으로. 첫 번째는 합법적 조건설. 그것도 뭐 조건설 뭐 엄청 많죠. 다 필요 없습니다. 합법적 조건설이 현재 다솔입니다. 그 조건설은 뭐 가정적 인과관계 해갖고는 심지어 갔더니 모든 죄의 근원은 아담과 이브이다.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된 이 과정 속에서만 인과관계 판단하자. 그것이 합법적 조건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겠는가? 인과관계가 인정되겠는가? 칼로 찔러 죽였으니까 인과관계 인정되겠죠. 그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 다음에 뭘 논하느냐? 객관적 귀속을 논하는데 이 객관적 귀속이 바로 상당성입니다. 상당성. 그런데 이 상당성은 동양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요새 우리 젊은 세대들, 저도 이제 우리 아들, 딸이 둘 다 20대니까는 내년에 이제 우리 아들은 30대가 되겠지만 아직은 20대예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교통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동양적 관점. 저도 뭐 독일에 한 7년 갔다 왔지만은 독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당성 하면은 유럽 사람들 이해도 못 해요. 이해도 못 해. 요새 그래서 그렇지만 상당성, 이게 동양적 관점이, 예를 들어 숫자. 97, 98. 딱딱 숫자로 얘기를 해야지 상당성. 대충 그렇다 이거 아닙니까? 대충 그렇다. 상당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판례대로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은 뭐가 됩니까? 예견 가능성. 예견 가능성. 자, 예견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상당성, 예견 가능성.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 첫 번째, 이번에 이제 그렇게 쓰라는 거죠.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 다음에 객관적 논하라. 그것은 뭐가 되느냐? 이런 상당성이다. 뭐가 되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살인행위를 했고 사망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살인행위로 죽이질 못했어요. 살려냈잖아. 근데 중간에 뭐가 개입이 됩니까? 다른 사실. 판례 그대로입니다. 판례 용어입니다. 판례가 쓴 용어예요. 다른 사실이 개입이 됩니다. 다른 사실의 개입. 그래서 다른 사실이 개입됐다. 어떤 다른 사실이 개입되느냐? 아니, 일반인이 오겠는데 병원에 화재가 나면서 유독가스에 사망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이거 한 3번 냈어요. 4번 냈습니다. 잘 썼을 겁니다. 뭐냐면은 심지어 이제 우리 코로나 했으니까는 급성 코로나가 해서 원인 모를 악성 세균에 감염돼 사망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불이 나가고 사망했다. 심지어는 막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다가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면서 싱크홀에 앰뷸런스 추락. 그런 일이 왜 생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했다.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 다른 사실이 개입돼서 이렇게 결과가 발생했다. 첫 번째, 이 다른 사실의 개입이 일반인 평균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상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고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기수. 그런데 일반인 평균의 입장에서 예견 불가능하다. 아까 쭉 설명드렸죠. 유독가스 설명드렸죠. 예견 불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는 인과관계 인정되지만 객관적 귀속이 부정돼서 이때는 살인미수. 또는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돼서 살인미수. 바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겁니다. 근데 객관적 귀속은 뭐냐면은 인과관계 간단히 또 나고 인과관계 살인당일 있으니까 인과관계는 인정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죽이려고 막 했는데 막 도망가다가 차에 쳤거든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요새 그렇죠. 응급실에서 일손이 모자라니까는 수술이 지체돼 갖고는 지연돼 갖고는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 의사의 수술 지연 사망했다. 이번에 이제 14일 때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틀림없이 상해계했고 도망가다 차에 쳤다는 겁니다. 인과관계 인정돼요. 판례도 있고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런데 병원에 응급실로 후송이 됐는데 의사의 수술대로 사망을 했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거는 수험생 각자 모식이죠. 예경와서 인정해도 되고 부정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사실의 개입. 그러니까 여기서 유독가스 개입. 무슨 악성 어떤 세균이 들어왔다. 이번처럼 응급실에서 뭐가 됩니까? 의사의 수술 지연 때문에 사망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실의 비유형적 인과 과정. 이렇게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 귀속은 인과관계 인정되는데 예경관석이 부정되니까 뭐가 됩니까? 객관적 귀속이 부정돼서 이때도 미수. 만약에 판례 상당 인과관계는 인과관계 논하지 않고 한 번에 논해버리거든요. 판례다 한 번에 논하니까는 상당성이 부정돼가거든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돼서 미수. 똑같다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나눠서
찍어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설 니들 꼭 알아라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나왔었으니까는 큰 의미도 없고 바로 이렇게 나왔다. 요 구조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가 있어요. 저는 출제를 상당성이 부정되는 것만 출제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막 사례를 몰아가는데 이번에는 응급실에서 의사 수술이었대. 근데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그럴 때 충분히 예경와서 인정이 된다. 그래서 기술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각자 몫이에요. 교수님들 그 결론은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해서 썼다. 그것만 보시지. 아니, 자기 각자 했는데 우리 법정 들어가면은 재판장 견해 따로, 검사 견해 따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변호사 견해 따로. 민사 같으면은 이쪽 피고 쪽 변호사, 원고 쪽 변호사 다 견해 다르잖아요. 그거 누가 뭐라? 그거 조정해 준 사람이 저 판사예요. 그거 조정해 준 거. 우리가 무슨 과역입니까? 그 때문에 그런 결론은 크게 개의치할 필요 없어요. 개의치하실 필요 없어요. 거기에 이르는 법리만 정확하게 답안지에 현출하시면 충분하다.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 답은 A에 대한 살인 행위를 했으나 스스로 생명을 구한 A는 병실로 옮겨진 후 병원 화재라든 다른 사실이 개입해서 사망하고 말하는 바, 이 경우 갑의 살인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는가. 자, 판례, 예경 가능성의 존물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소이론도 똑같습니다. 다만 객관적 기소는 인과관계를 한번 검토하는데 이거 다 웬만하면 인정되는 거거든요. 웬만한 거 인정 안 되는 거는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인과관계 인정된다. 반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이번에 써봐라. 그래서 내가 볼 때 아유 이거 뭐 저는 자, 그래서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도직에 개입된 다른 사실이 1번 통상 예경 가능한 것이라면 선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2번 그것이 예경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죠. 9위 때 기출입니다. 자, 관련 사례 예경 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인데 9회 문제입니다. 변시 9회. 자, 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은 친구 을병에게 원한 관계에 있는 시를 찾아가 며칠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혼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였다. 이때는 이제 교사가 되겠죠. 교사가 되겠습니다. 부탁을 했다. 공용 정보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혼내주었으면 좋겠다. 자, 입원할 정도로 혼내주면 폭행 아닙니다. 폭행은 입원 안 해야 폭행이에요. 입원하게 되면 상해입니다. 상해를 교사한 겁니다. 상해를 교사했고. 사실 의뢰 시와 원한 관계에 있었고 건장한 시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거기 밑에 쟁점 출 포인트도 있는데 이 부분 상당성 판단입니다. 그쪽 부분인데 건장한 씨가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건장한 씨입니다. 근데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교수님이 힌트를 듬뿍 줬죠. 남들이 모르는 이 정도면 수험생 빼내 이것도 못 쓴 친구들 많았어요. 아니 이 정도면 답 준 거 아닙니까? 건장하게 생겼는데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 이거는 다른 사실의 개입이 뭐가 됩니까? 피해자의 특이체질. 완전히 이건 예경 불가능하다. 답을 주고 있다는 것들.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탁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사실 알지 못하는 병도 수락했다. 당일 오경 의련시의 상점 밖에서 망을 보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심장이 약한 씨가 느닷없이 쓰러졌다. 기절. 우리 대법원 판례 보면 기절하면 상해입니다. 그럼 일단 상해 결과 발생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한 병은 씨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다. 만약 씨가 실제 사망했을 경우, 근데 요건 이제 또 있었습니다. 누가 되죠? 을이 씨를 죽여버렸습니다. 씨를 죽였는데 어쨌든 사망했다. 병의 죄책을 논하시오. 병의 죄책을 두 가지가 개입이 됐습니다. 먼저 상해 결과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을이 씨가 죽은 줄 알고 이걸 갖다 인과관계 사고에서 사체를 유기해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살아있던 이제 씨가 유기되는 바람에 질사해서 죽어버린 사건. 뒤에 또 나옵니다. 뒷부분이 그렇게 됐었거든요. 인과관계를 두 번 논해야 돼요. 상해죄 부분, 살인죄, 그러니까 사망한 부분.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 상해 부분. 근데 이것도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병의 죄책입니다. 병의 죄책. 걔는 틀림없이 상해 고의로 주먹을 휘둘렀는데 기절했다. 상해 결과 발생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럼 객관적 기소. 아니, 휘둘렀기 때문에 쓰러졌다. 어쨌든 주먹 휘둘렀잖아요. 그럼 인과관계는 인정됩니다. 그럼 객관적 기소. 그거는 객관적 기소이나 상당인과나 판단 방법 똑같거든요. 예경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런데 이때는 피해자 특이 체질. 이거는 입이 뭐가 됩니까? 그 고등학생
선생님이 너 왜 이거 빠졌어? 그러고 귀사장에 때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뇌수하는데 뇌 두께가 0.5mm. 저 못한 줄 알았어요. 5mm 되겠지. 진짜 0.5mm. 그런 애를 때렸으니까 죽어버렸다. 대부분 그 얘기원성 없다. 그 폭행 진짜 부정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피해자의 특이 체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자 특이 체질. 따라서 이때는 사기 미수만 인정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을이 씨가 죽은 줄 알고 이제 병원 도망갔고, 을은 씨가 죽은 줄 알고 묻어버렸더니 이거 살했던 사람이 묻었다고. 조금 아까 을은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죠. 위에 보면은 죽일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살인의 고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때 개입된 건 뭐냐? 제3자의 살인 행위가 개입이 됐습니다. 제3자의 살인 행위. 우리가 보통 상당 인과관계를 논할 때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 자신 또는 제3자의 고의 행위가 개입되면은 객관적 기소이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합니다. 자, 피해자의 본인의 고의 행위가 개입됐다고 다르면 이거 진짜 말아. 그러니까 이거 단어 정말 쓰기 싫어.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 그러니까 강간당한 피해자가 며칠 고민하다가 뭐가 됩니까?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근데 저기 강간범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강간치사죄로 기소가 됐지만은 인과관계 부정된다. 상당 인과관계 부정된다. 따라서 이때는 강간죄까지만 인정된다. 강간당한 친구들이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보다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서천인가요? 거기 그 피자점 그 여대생인데 점장놈한테 다 기록 증거 남기거든. 극단 선택했거든. 근데 왜 죽어? 어쨌든 그 점장놈 역시 똑같이 강간치사 인정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6년. 요새는 이제 한 8년, 10년까지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6년은 많이 때린 겁니다. 옛날에 강간치 3년만 일했어요. 그러니까 3년 갔다 오지 뭐 이런 놈들 진짜 많았거든. 요새는 뭐 7년, 8년 때리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는 피해자 본인이나 제3자의 고의 행위가 개입되면은 그때도 이때는 견해 일치, 객관적 기소이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 여기서는 제3자인 을의 살인행위가 개입됐기 때문에 역시 상당히가 부정. 이런 식으로 구의 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번 14회 때도 나왔지만은 이거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1수단, 3수단, 4수단 늘상 한 번씩은 꼭 출제할 거예요. 맨날 이제 어디 빠지는 거라. 그랬더니 이미 다 외우고 써요. 워낙 이분 잘 쓰게. 아마 이분은 상당히 잘 썼을 겁니다. 그 정도. 자, 합법적 대치론도 넘어가겠습니다. 10회 때 나왔었는데. 자, 그러면 6번 한번 보시죠. 구성요건적 고의 인정 규정 살인죄를 중심으로 의외로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변시 8회 문제인데 한번 보시죠. 갑과 을은 범행으로 취득한 1,500만 원의 배분 문제로 갑의 아파트 거실에서 다투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외수한 체격의 갑이 힘이 센 을에게 밀리자 주방에 있던 식칼로 을을 찌르려고 하기에 을은 갑으로부터 그 식칼을 빼앗아 갑의 목을 찌른 후 그 식칼 가지고 도주했다. 자, 칼로 사람의 목을 찔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성요건은 살인죄죠. 이거 상계기적이죠. 웬만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흉기로 사람의 신체 중요 부위를 찌르면 이때는 100% 살인의 밀접 고의가 인정돼. 이런 출제들이 꽤 많습니다. 갑의 처병은 귀가에서 거실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갑을 발견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자, 우리 고의 인식적 요소와 의사적 요소가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 인식 요소는 이제 인정이 돼요. 의사적 요소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례에서 한번 이걸 빼내보죠. 쟁점 포인트 있습니다. 평소 자신을 지속적으로 구태해온 갑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의사적 요소 이 문제 아닌데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적 요소죠. 살인의 고의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나가버렸다. 이 경우 을과 병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그래서 바로 이 부작위법이 이때 8회 때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갑의 아내 같은 경우는 부작위 연이냐 살인죄죠. 그런데 자, 부작위 살인죄인데 이때 보증인죄 발생한 거, 이건 배우자, 민법상 배우, 이것도 제가 조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 참 여기 어려운데 이게 이제 영감이 돼갖고는 민법 826조 제1항.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 부부 간에 부양후에 근거해서 부간에는 보증인 지위가 인정이, 요만 외웁니다. 자, 쟁점 출 포인트 한번 보시죠. 1번.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를 강목으로 때리고 이게
뭐가 됩니까? 사실 기출문제인데 이때들 상해죄 강목으로 사람 머리 대법원은 강목을 한번 딱 때렸는데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대법원은 그냥 사리대 미필적고를 인정해버렸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때 상해로 갔다는 겁니다. 맞아봤어? 우리가 그 드라마 때 쇠파이프 맞도 멀쩡히 살아나. 큰일 난 진짜 그 친구들한테 한 번 맞고 죽은 그 고등학생의 아버지가 그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있는 거지. 그거 한 번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진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대법원도 강과 딱 한 번 맞아 죽었는데 대뜸 살인의 밀접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기 의무 있는 자가 사망 직전에 사람을 방치하거나 변십하래. 바로 이거죠. 사람의 목을 칼로 찌르는 행위, 자동차로 사람을 들이받는 행위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여부 관련된 사례는 자주 출제가 된다. 제가 이거 빠뜨렸네요. 13회 때 자동차로 이거 들이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13회 때도 출제가 돼서 작년에. 근데 또 살았거든요. 자동차로 깔았는데 살았어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두 번 나왔는데 이거 빠뜨렸네요.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 쉽습니다. 이럴 때 구속력을 뭘로 잡느냐. 이럴 때는 살인의 밀접고를 인정. 자동차 들이받 살면 기적이죠. 당연히 그러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이때는 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자, 사례에서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2번. 살해 내용이 범인의 흉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상황,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된 정점이라는 것들. 자, 이번엔 객관식인데, 자, 3번. 이는 깨진 유리병으로 사람의 얼굴을 찌르거나 변시 1회 전자충격기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사례에서 상해 고의 인정 여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전자충격기에는 6회 때 살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때도 살인이나 상해. 그래서 정확하게 이럴 때는 구속력을 빼내시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건 사례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나온다. 뭐 사례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쟁점을 추출해 보자. 이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 착오 해서 사례에서는 이제 2번 나왔고 객관식은 한 14회 중에 한 8번 나왔죠. 워낙 이제 자주들 나옵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이제 객체 착오인데, 근데 이거는 객관식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우리는 착오하면은 크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제가 이게 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객체 착오가 있죠. 객체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의 착오가 있습니다. 학설은 구체적 부합설이 있고, 이제 법정적 부합설이 있습니다. 자, 하나만 학설에서 이거 일수년 때 쓰면 꼭 추상적 부합설을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과서 다 있잖아. 제 교재는 그 용어를 빠뜨렸지만 다른 강사들 교재에 그 추상적 부합설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퇴직하셨지만 고대 배종재 교수님은 하루속히 우리 형법 교과에서 빠져야 될 용어다.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추상적 부합설은 뭐가 되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성계죄입니다. 뭐가 됩니까? 상해 고의로 돌 던져 돌이 빗나가서 유리창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과시성계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경한 범죄 무조건 고의기술 인정해라. 1번 학설입니다. 저는 1번 안 가봤는데 1번 형법에서는 상해죄나 고의 이런 것들이 거기 아주 경하게 처벌된대요. 그러니까 1번에서 이 추상적 부합설 나왔거든. 아시다시피 저 그 학부 때만 해도 형법 교과서 3분의 1가 한자로 돼 있었어요. 그거 다 읽었어, 그래도. 다 읽었는데, 1번 학설 도배를 썼습니다. 지금도 잔재 무작위 남아있는데, 솔직히 더 많이 남아있는 건 민법이죠, 솔직히. 민법은 더 많죠. 용어도 사실은 민법이 훨씬 아직도 방송법에는 탑이라고 그러대. 물론 압류 자체도 일본 용어지만, 압류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젊은 방송 작가들 아주 탑 쓰고 있다니까. 여러분, 탑이란 말 들어보면 봤죠? 압류를 옛날에 참이라 그랬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연희수들, 이게 법을 먹고서 저 미쳤나? 참이란 말을 써. 추상적 부합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통용 안 됩니다. 지금 과실성계를 인정하는데 우리 형법상 과실성계는 불가버리거든. 처벌 규정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성계 기술 인정하면 뭐가 됩니까? 죄형 법정주의 위반, 위헌이 돼버립니다. 그걸 배종재 교수님 빨리 빼라. 여전히 쓰고 있는데 여전히 쓰고 있다. 이게 지금 학사의 폐해라는 겁니다. 이 두 개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아직도 2025년도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는 없는데 제 거 어떤 하다못해 어떤 암기장이라든가 아주 같은 교재 보면은 다 도표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이건 내우셔야죠.
어떻게? 자,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이거 동일한 구성요건의 착오입니다. 갑이 A를 죽였는데 B를 잘못해서 죽였다. 사람 대 사람. 동일한 구성요건의 착오. 자, 여기 있어서 구체적 부합설은 발생 사실로 고의 전형, 고의를 갖다 이용시키는 거 인정 안 합니다. 따라서 2번 14에 객관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인미수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험 인정하는 게 구체적 부합설. 이거 다 외우시죠. 객체 뭐가 됩니까?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 사실로 고의 전형을 인정하니까 발생 사실에서 살인 기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 요것은 이질적인 객체 간의 착오. 다른 구성요건 가대의 착오입니다. 아까처럼 사계죄, 성계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계죄, 성계죄. 어느 학설을 취해도 아까 추상적 부합설 빼고 어느 학설을 취해도 발생 사실로 고의 전형을 인정 안 하니까는 미수 과실의 상상적 경험. 사계 미수 과실 성계의 상상적 경험. 그런데 변시회 때 과실성계 처벌 안 하기 때문에 사계 미수만 인정된다. 그래서 변시회 때 이렇게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거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객관식에서 자주 나옵니다. 물론 사례에서도 나오고 자 이렇게 돼버리는데 문제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가 주로 사례에서 나옵니다. 방법의 착오, 갑이 A를 죽이려고 총을 쏘았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B가 맞아 죽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죠. 사례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지금 이 방법의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방법의 착오인데 구체적 부합설 가설입니다. 법정선언 판례인데 형법 이론중 50대 50으로 정말 팽팽하게 대입된 학설이 이해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답안지에서. 교수님들이 싫어하세요. 야 얘는 결론 없어. 그러니까 얘는 출제. 그러니까 주구장창 사례에서 출제가 되는 거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가 출제돼서 2번 사례로 출제가 됐습니다. 2번. 그러니까 방법의 착오는 객관식용. 객관식 사례용은 객체 착오. 이것이 이제 객관식 사례용이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갑이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B가 죽었죠. 그러면 인식사실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죠. 발생사실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죠. 이게 사실의 착오입니다. 이게 사실의 착오인데 내가 굳이 이 말 할 필요가. 근데 이번에 객관식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학생들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거 어쩐 행정심판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뭐가 나왔느냐면은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이 자기 여자친구를 깜짝 놀래키려고 뒤에서 으악 하고 껴안았다는 겁니다. 이걸 하고 껴안았는데 문제는 알고 봤더니 자기 여자친구 A가 아니라 을의 여자친구 B였더라. 그러면 자기 여자친구라는 거니까 껴안는 거는 이거 전혀 강제추행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다른 여자를 껴안았기 때문에 그건 강제추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구성요건 범죄가 아니에요. 발생 사실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제가 됐는데 지문이 뭐냐면은 사실의 착오로서 15조 1항이 적용되어서 고의가 조각되니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저는 당연히 맞는 지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정답 봤더니 틀린 지문. 또 고민하는데 하루 종일 생각 이게 뭐지? 왜 이게 틀렸지? 한참 보다가 그거구나. 제 책이 있습니다. 제 책에 안구장이다 이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사실의 착오인데 요거 적용법조는 15조 1항이고 3회 때도 객관식이 2번 나왔어요. 사실의 착오의 적용법조는 15조 1항입니다. 확실하게 3회 때도 이제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고 15조 1항인데 금방 말씀드렸죠. 인식사실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갑이 A를 향해 총을 쐈죠. 살인. 발생사실도 과실치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착오라는 건 인식사실도 범죄, 발생사실 범죄 이게 사실의 착오예요. 근데 금방 자기 여친을 끼안으려고 했죠. 그것도 강제적 범죄가 아닙니다. 발생사실은 범죄예요. 어떤 구조하고 똑같죠? 어떤 구조하고? 바로 평원닭집 고양이 사건.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왜 고양이 한 마리 빌려왔는데 이놈이 이제 가출했던 겁니다. 고양아 어디 있냐 찾아갔더니 평원닭집이라고 하는 그 평상 위에 요놈이 있는데 고양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자기 이제 고양이인 줄 알고 요놈을 가져갔더니 똑같이 생겨서 못 알아본 거죠. 남의 집 고양이였었죠. 평원닭집. 그러니까 절도죄로 이게 고소해버려갖고는 들어간 사건 아닙니까? 대법원은 뭐가 됩니까? 인식사실은 자기 고양이니까 절도가 아닌데 발생사실만 절도죠. 근데 대법원은 13조를 적용해서 절도 고의를 조각해서 무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변수계 때인가 여기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비가 오니까 자기 우산인 줄 알고 나갔더니 알고 봤더니 딴 사람 우산이야. 똑같죠. 그것도 13조에 의해서 절대 고의 조각. 그렇다면은 내 여친인데 알고 봤더니 내 여친이 아니었다. 그러면 15조에 의해서 사실의 착오 틀렸다. 그러니까 13조가 적용되니까 그래서 X를 했나 보다.
근데 법무부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왜 복수정답이 문제가 되냐면은 근데 실제로 그 출제 의도는 그렇다면 알겠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이거 같이 취급하거든요. 똑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5대5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우리 학생들이 이직이 아마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딱 한 번 있었거든요. 한 문제 더 맞았고, 객관식 한 문제 더 맞았는데, 추가 합격이 275명. 어마어마하대. 그러니까 컷 부분에 얼마나 몰렸는지 아시겠죠? 추가 합격이 그때 275명이었었는데, 우리도 지금 3,002번에 추로는 3,700몇 명인데 응시는 모르겠어요. 응시는 이제 아직 못 봤는데, 또 3,500명 정도 응시겠죠. 그거 하나 하면 아마, 컷이 아마 엄청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 틀림없이 복수정답 때, 왜냐하면은 의도는 알겠어요. 13조라는 거. 근데 이것도 같이 보거든. 이거 우리 형법학에 아직 해결 안 된 문제인데, 뭐 쓸데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어쨌든 출제 문제.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그 걸린 학생들이 있거든. 우리 1점에, 보통 컷 1점에 100명, 200명 몰려 있어요. 그 학생들은 지금 이게 합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상당히 예민한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자. 어쨌든 구체적 사실적으로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대법을 하는 갑은 자신의 사업 경쟁자인 B가 자신의 사업 영역을 깊숙이 침범해서 자신의 사업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되자 B를 살해하기로 살인의 고의. 퇴근소에서 퇴근하는 B의 뒤를 밟다가 B가 사람들의 출입이 뜸한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 몽둥이로 B의 머리를 강타해서 살해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은 갑은 B의 뒤를 미행한 것이 아니라 B와 아주 흡사하게 생긴 B의 회사 직원 B의 뒤를 쫓다가 이를 살해한 것이었다. 이 경우는 이제 갑의 죄책을. 그래서 맨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 갑이 A인 줄 알고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A의 쌍둥이 손도 B였더라. 완전히 그 객체를 혼동했다. 오인됐다. 이렇게 해서 객체 착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방법의 착오는 왜 총을 쐈는데 총알이 빗나갔다. 돌을 졌는데 돌이 빗나갔다. 이러면 방법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쟁점 출제 포인트 한번 보시죠. 자, 1번 구체적 사실의 착오. 기억, 동일한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가 됩니다. 니은, 가령, 보통 살인죄, 사람 대 사람 이런 경우가 됩니다. 다설의 입장입니다. 견해 무지하게 많지만은 요 재작년 12회 때 요게 출제가 됐었는데 다설은 동일한 구성 요건을 하고 예를 들자면은 조가 있으면 조도 똑같고 항이 있으면 항이 똑같고 목이 있으면 목도 똑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다설입니다. 자, 보통 살인죄 대 전속 살인죄. 이게 구체적 사실의 착오냐, 추상적 사실의 착오냐. 자, 먼저 형법 조문은 250조 똑같습니다. 근데 항은 보통 살인죄는 250조 1항. 그러다 존속살인죄는 250조 2항. 항이 다르죠. 그러면은 우리 다설은 요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다. 그러니까 13회 때 객관식에서도 이거 출제가 됐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다설은 이거 추상적 사실의 착오. 물론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보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설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본다. 다설에 의하면 이건 판례 필요 없으니까 다설에 의하면은 동일한 구성요건의 착오만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12회 때 똑하니 뭐가 됩니까? 살에서 나와버리니까 이거를 구체적 사실에 차고 추상적 사실 돌아버리죠. 그래서 12회 때 엄청 어려웠었죠. 자, 2번. 갑은 A를 살해하려던 대상 향의 객체를 B로 잘못 오인하고 살해했다. 혼동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객체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3번. A와 B는 살인죄 객체의 사람이란 점에서 동일하므로 사안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가 된다. 4번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발생 사실인 A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 5번 형사례에서는 객체의 착오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왜? 방법의 착오는 견해 대립에 의해서 살해 다반지 기술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해 쟁점으로는 출제되는 법도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죠. 근데 살해에서는 이거는 정말 돌아버리거든. 50대 50이다. 형법 그 학설 중에 가장 팽팽하게 교수님들 일종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상관없어. 아무나 구체적 법 써도 되고 법정적 법 써도 되고 전혀 상관없고 비판 이런 것만 하지도 못해요. 그 비판 검토는 그 박사학위 논문형입니다. 그냥 넘어간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점 한번 보시죠. 갑은 A를 B로 오인해서 살해한 것인 바 이러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 착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설 발생 사실에 대해서만 고의가 인정.
국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 착오에 대해서는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에 법정적 부합설이나 구체적 부합설의 태도가 일치한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 그래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갖고는 요거, 근데 이거 딱 두 줄이면 되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일수한대 내면은 이것만 해도 뭐 추상보 10줄씩 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답안 강평할 때 저는 답안 꼭 하거든요. 1, 2, 3등 뽑아갖고는 이렇게 주면은 반드시 저는 얻을 때 30분씩 해줍니다. 답안지 내가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쓴 거다. 물론 1, 2, 3등들. 여기는 그런 것들 안 하는데 첨삭할 때 뭐 이제 꼴등하는 친구들 오늘 열렸으면은 야, 최고 답안하고 비교해봐라. 이거 어딜 고쳐야 되는지 알겠지? 바로 수긍하죠. 이게 딱 두 줄이면 됩니다. 견해 대립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 사실의 착오도 객체 착오에 대해서는 법정적 부합설이나 구체적 부합설 어느 학설 취해도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고의 기수가 인정된다. 끝. 따라서 발생 사실이 B에 대해서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렇게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써. 근데 이제 방법의 착오식이 나눠지니까는 진짜 일주. 그래서 출제를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 착오만 보시고 좀 쉬시죠. 인과관계 착오는 변시 9회 때 출제가 됐는데 아까 문제 또 있습니다. 아까 죽은 줄 알고 매장을 했다. 그 문제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2번 14회 때 객관식 또 나왔고요. 13, 14 객관식 계속 2년 연속 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사례입니다. 을은 살해하기로 결의한 을을 살해하기로 결의한 갑은 살인의 고의로 을을 돌매기로 구타하였는데 을이 빈사 상태에 빠지자 을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은폐하기 위해서 을을 매장하였는 바 사실 을은 이로 인해서 질시사했다. 자, 이때 갑의 죄책은 그런데 여기서는 학설이 한 4개, 5개가 있습니다. 근데 변시 5회 때 학설이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객관식 대비해서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다 9회 때 사례가 나왔는데 사례에서 이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점. 쟁점 출제 포인트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점. 갑은 원래 을에게 폭행 구타를 가하여 살해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나 을은 실제로는 사람의 죄의적 인멸을 위한 사체 유기 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다. 이는 행위자 갑이 인식한 범죄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실은 법적으로 일치하지만은 살인을 하려고 했고 살인 결과 발생했습니다. 독일 객체에 대해서. 이게 달라요. 조금 아까 이 사실의 착오나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는 인실 사실과 발생 사실이 일치하지 않아요. 다른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객체입니다. 인과관계 착오는 어쨌든 객체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뭐가 됩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인과 과정이 다른, 원래 생각했던 인과 과정이 아니라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인과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요게 다르다는 거죠. 자, 일치하지만 그 결과 이르는 인과 과정이 행위자가 인식했던 인과 과정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인과관계 착오가 문제된 경우로서 갑에게 과연 살인죄가 성립할 것인가? 요것도 한번 보시죠. 이게 깊이 들어가면 좀 논란이 많은데 이걸 과연 사실의 착오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 귀속. 객관적 귀속의 유형을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 귀속의 유형을 봅니다. 이거 착오를 해서 다룰 필요가 없다. 소설이죠. 근데 요새는 꽤 유력하게, 근데 요새 유력하고 말건. 형법교과서 아시죠? 여러분, 형법교과서를 쓰시는 교수님들 중에 현직은 지금 거의 2-3분 밖에 안 계시고, 성대 김석규 교수 독일에 같이 공부했거든요. 이제 퇴직 몇 년 남았어?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양반 나가면 이제 현직 교수도 없습니다. 이지상 교수님, 누군지도, 이지상 교수 책은 나오잖아. 돌아가신 지 지금 15년, 16년 되셨어요. 이었으니까 강동 교수님도 퇴직하신 지 벌써 5년 지났고, 70대세요. 여전히 교수님, 교수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이미 민법은 그나마 계속 교과서 교수저가 업그레이드 되던데, 형법은 이제 교수저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요. 형법은. 자, 그런 부분인데, 이거 한번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아까, 지금 선행 사실이 있잖아요. 선행사 살인죄입니다. 죽었어요. 사망의 결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거 이제 똑같이 객관적 기소를 한번 보시죠.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개입된 다른 사실이 뭐냐? 사체 유기입니다. 사체 유기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체 유기 행위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 과연 인과관계 객관적으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느냐? 이게 쟁점이 돼요. 그랬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요것을 일반인 평균인이 통상 예경 가능하면 상당성이 있으니까 객관적 기속 상당히가 인정된다. 이거 한번 사체 유기 한번 보세요. 지금 살인자가
사람을 지가 살해했는데 사실 유기하는 거. 우리 드라마, 영화 보면 맨날 나옵니다. 실제 살해도 무지하게 많고, 어느 저주시 가뭄에 연못이 말랐더니 차량이 발견돼 차량에 백골사차가 있더라. 무지하게 많이 보셨죠. 영화도 있었어요. 요새 박용호 씨나 최강희도 요새 뭐 야루투도 배달하고 해서 그런 거 자주 뜨네. 그 김숙혜가 친한 친구인데 얘들 진짜 잘 나갔던 탤런트인데 요새도 40 넘고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달콤 살벌한 연이라는 좋은지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감독 데뷔가 찍은 그 친구 나오는데 뭐냐면은 젊은 처자가 늙은 사람들, 그 나쁜 놈들하고 막 결혼해서 죽이고 사망 못하고 이제 그런 식의 영화. MBC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때 그 300만 돌파했었어. 그 영화는 죽이면 묻고, 영화 자체가 죽이고 묻고 공포 아닙니다. 사실 스릴은 아니고 코믹 정도거든. 근데 죽이는 걸 너무 코믹화 시켰죠. 그런데 죽이면 묻고, 죽이면 묻고, 죽이면 묻고. 이거 신문에서 매일 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판단됩니까? 사람을 죽인 다음에 사체 유기하는 거, 묻어버리는 거.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공식이에요.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살인 기수가 되겠죠. 살인 기수가 되는데, 이거 객관식 대비해서 학설들, 제가 학설 얘기를 안 하는데, 살이 아닙니다. 판례가 있고, 객관식 대비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과관계 착오설, 다설입니다. 그 다음에 금방 객관적 기속설. 이거 상당히 객관적 인정되니까 기수. 객관적 기속설. 그 다음에, 개괄적 고의설. 이 학설들은 모두 다 기술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과기술 다설이죠. 인과 가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이다.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인과 가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다설은. 비본질적이라는 의미는 뭐가 되죠? 그것이 아주 하찮다, 사소하다, 의미 없다. 즉 무지하게 예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과 가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이다.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에서 뒤 다 기술이 이제 딱 하나, 5회 때 객관식에 출제가 됐는데, 건대 손동원 원장님, 퇴직하셨죠. 건대 손동원 원장님은 요걸 갖다가, 작년에도 객관식에서 법조변 모의시험에서 요거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실경설. 실제 경우. 별개기로 보겠다. 살인행위와 사축일 별개기로 보니까는 살인행위 할 때도 안 죽었잖아요, 아직. 그걸 살인미수. 그 다음에 묻었을 때 죽였으니까 죽은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죽은지를 알았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죠. 과실치사, 주객이, 실체경. 이렇게 해서 객관식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됩니다. 어느 문제집 봐도 기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 교재 어디도 다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례 보면은 지금 판례 보시겠지만은 판례도 기수 인정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다 종합해봤습니다. 자, 판례 한번 보시죠. 2번 14회 때도 이 개괄식이 나왔습니다. 판례는 판례 태도. 개괄죄로 보면은 살인죄가 인정된다. 끝. 개괄죄로 와서 아니 살인범이 죽이려고 했고 살인범이 여기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개괄죄로 보면은 살인 기수. 이렇게 본다. 판례 한번 보시죠. 판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의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었더라도. 자, 키워드입니다.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전 과정을 개괄죄로 보면 끝. 전 과정을 개괄죄로 보면은 바로 그 키워드. 요것만 정확하게 답안지에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전 과정을 개괄죄로 보면은 피해자의 살해라는 애초의 이견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것만 답안지에 들어가면 된다. 물론 판례 개괄식이 나왔지만 이건 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찍으면 되는 거니까. 전 과정을 개괄죄로 보면은 무슨 뜻이죠? 전 과정을 개괄죄로 보면은 결국 갑이란 놈이 죽이려고 살인행위 했고 갑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개괄죄로 보면은 네가 살인범, 살인 기소 끝. 인과계사고 인과 가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이다. 사소다, 하찮다. 5회 때 뭐가 나왔느냐? 이때 인과 가정의 상위성이 본질적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됩니까? 충분히 이용하는 것을 인과 가정의 상위성이 본질적인 것을 본다. 그 틀린 지문입니다. 비본질적이라고 그랬죠. 인과 가정의 상위성이 본질적이다. 이거 중대하다, 사소하지 않다, 무지하게 심각하다. 얘기할 가능성이 없다. 뭐가 되느냐? 지금 그게 아니라 본질적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 교과에서 없는 내용인데 빌려오면은 이제 살인행위 죽은 줄 알고 트렁크에 싣고 가다가 역시 거대한 싱크홀로 떨어지면서 트렁크에 살해했던 사람이 그 충격으로 죽어버렸다. 이런 것들이 인과적의 상위성이 본질적인 것이다. 근데 그걸 비로 바꿨거든요. 틀린 지문이죠. 5회 때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살해에서 이제 그러고 살해에서 그 전에 뭐가 돼버리니까 객관적 상당히 관계가 부정돼 버리니까 이때는 미수가 될까 없어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에서 나왔었는데, 자, 실전 한번 보시죠. 문제점. 자, 9회 때입니다. 갑이 인관계 착오로 을을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살인죄가 성립하는 거.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이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살인죄 죄치를 면할 수 없다. 여기서 하나만. 자, 학설들 이렇게 많이 이거 못 씁니다. 하나만 또 우리 같이 그 꼰대 교수님들, 독일 학위자 이런 장관들은 저도 마찬가지. DNA성 뭐가 있느냐? 2개 이상의 견해를 쓰면은 판례건 학설이건 2개 이상 쓰면은 우리는 논문 많이, 저도 진짜 논문 많이 썼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학설은 수백 개를 썼다고. 우리 DNA 속에는 2개 이상의 견해를 밝힐 때는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설 이런 거 쓰시면은 뭐라도 논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학자가 되는 거야. 우리 실무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 실무가들이 무슨 비교 논평 어떻게 해? 그러니까 보통 다른 학원에서는 명칭만 써라, 용어만 써라. 나 그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 그것만 쓰면 교수님 쳐다도 안 봐요. 그럴 바에는 판례나 제대로 쓰자. 이 얘기인데 문제는 비교 논평이라는 이거 쓰신 다음에 비교 논평 어떻게 해?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법문, 이거는 뭐가 됐죠? 실무관 양성시험이고, 실무관 변호사 양성시험이 판례만 쓰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학설을 쓰려고 하다가 뭐가 됩니까? 학설 쓰려고 하다가 완전히 망쳐버리는데, 답안지 보면 학설 때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본인은 어떡하죠? 안 쓰면 되는 거지. 판례만 제대로 써라. 다시 한번. 학교 절시는 장담 못 합니다. 절시에서 쓰셔야 될 겁니다. 교수님 별로는. 근데 본시험은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판례만 쓰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떨어지고 빨리 형성 빨리 가자는 얘기입니다. 빨리 가서 저 뒤에서 40점, 50점 득점하자. 자, 검토. 판례에 의하면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을의 살해라는 처음에 이견된 사실이 결국 갑에 의해서 실현되고 죽었다는 얘기야. 살해당했다. 죽었다. 따라서 갑은 살인죄 죄치를 진다. 이것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자, 아까 보셨던 구의 문제 한번 또 보시죠. 자, 인과의 사실성이 비본질적인 인과관계 착오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2번만 한번 보세요. 1번 아까 보신 겁니다. 2번. 자, 줄쳐놨는데 2번. 가로 2번. 밖으로 튀어나온 병이 을에게 큰일 났다. 도망가자라고 하면서 급히 현장을 떠났고, 아까 우리 상당 인과관계에서 보신 건 지금 병이었습니다. 자, 을. 화기를 위해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을이 기절하여 축 늘어져 있는 시를 보고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서 사체 은닉의 목적으로 시를 인근 야산에 매장하였다. 그러나 시는 보건 결과 매장으로 인한 질사를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경우 을의 죄치. 우리 지금 인과관계 착오죠. 이것만 쓰고 넘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쓸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학설 거기서 버려서 2점 마이너스 되고 형사법 빨리 가갖고는 거기서 20점 득점 18점 더 이득입니다. 1, 2문 합치면 30점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재학생이시고 그러니까는 더 써보시고 나중에 이제 방학 때라도 와서 한번 써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9회 때면은 한 5년 전이네 벌써.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죠. 자, 쟁점 추출 포인트 있으니까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쉬었다가 9번 문제부터 들어가시죠.